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그림자 뒤편으로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낡은 동네가 있었다. 그곳에 위치한 누리보육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초라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은 햇살처럼 따스하게 마당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햇살 위로 거대한 포클레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 황룡건설의 이름이 밝힌 안전모를 쓴 남자들과 위압적인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보육원의 낡은 철문을 막아서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경호 차량 대신 소박한 국산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선진그룹 사회공헌재단의 민서진 이사장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대신 단정한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한 위엄은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보육원의 늙은 원장 수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진은 그녀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진은 곧장 현장을 지휘하는 듯한 남자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황룡건설의 실질적인 후계자이자 조태식 회장의 아들인 조민국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을 걸쳤지만 그의 몸에서는 지울 수 없는 저급함과 폭력의 냄새가 풍겼다.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껌을 짝짝 씹으며 비아냥거렸다. 웬 아줌마가 남의 사업장에 와서 행패야 보아하니 돈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그의 무례한 도발에도 서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과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사로 불렸던 시절처럼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사업장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황룡건설의 강제 철거 집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법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당신들은 이곳의 벽돌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꺼내 보였다. 조민국은 그 서류를 코웃음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법 이 동네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법이고 내 주먹이 법이야. 알아들어.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다. 뭐하고 있어? 저 할망구랑 애새끼들 전부 끌어내고 당장 밀어버려. 그의 명령에 포클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장 수녀와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포클레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가냘픈 체구는 거대한 중장비 앞에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민국을 똑바로 쏘아보며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들을 건드리기 전에 먼저 나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겁니다. 조민국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을 돈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왔. 자신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이 여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미친 여자가. 그는 성큼 서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바닥을 휘둘렀다. 짝살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보육원 마당에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서진의 몸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조민국의 부하들조차 자신들의 보스가 저지른 짓에 경악하는 표정이었. 조민국은 자신의 행동에 만족하며 승자의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는 여자가 울부짖거나 혹은 겁에 질려 도망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불타는 듯한 뺨을 조용히 감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 그곳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심연과 같은 차가운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죄인의 목에 칼을 대는 사형 집행인의 눈빛이었다. 조민국은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방금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형태의 선전포고였다. 그 한 번의 손찌검은 단순히 한 여자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었다.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고 고요한 화산의 분화구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민서진이 탄 세단은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질러 남산의 정상 부근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보육원의 흙먼지 냄새 대신 고요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넓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이 도시의 모든 것을 발밑에 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남편인 선진그룹의 이강혁 회장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냉철한 기업의 총수였지만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내의 기척에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눈빛은 부드럽게 풀렸다. 하지만 그는 곧 아내의 굳은 표정과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눈치챘다. 서진은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상처 입은 뺨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무슨 일이 있었소?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아내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보고야 말았다. 아내의 하얀 뺨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고 부어오른 손바닥 자국을.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강혁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분노는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는 대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빙하로 변해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인 최상위 포식자의 텅 비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그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나지막하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다. 말해. 서진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사 시절 법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듯 감정을 배제한 채 오늘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누리 보육권의 상황, 황룡건설의 불법적인 철거 시도, 그리고 조민국이라는 남자의 오만함과 폭력까지.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했다. 그것은 아내의 하소연이 아니라 사형 집행을 요청하는 기소장과도 같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강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내의 뺨에 새겨진 붉은 상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황룡건설, 조민국. 그는 그 이름들을 자신의 뇌리에 그리고 심장에 새겼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아내가 맞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감히 하찮은 벌레 같은 놈이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더럽혔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서진의 이야기가 끝나고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혁은 말없이 아내를 지나쳐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직통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비서실장이자 그림자인 윤태영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혁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간결했다. 황룡일가, 모조리 파멸시켜.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그 마른 질문도 협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신의 계시이자 이미 집행이 결정된 사형 선고였다. 윤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분부받들겠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와 함께 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 속에서 선진그룹 타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법무팀, 재무전략팀,
MA팀, 그리고 홍보팀의 핵심 수장들이 한밤중에 긴급 소집되었다.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오직 황룡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혼란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사냥감이 사냥을 시작할 때처럼 무섭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만이 존재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서재, 강혁은 통화를 끝내고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상처 입은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얼음 같던 그의 눈에 아주 잠깐이지만 깊은 고통과 지독한 분노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결코 드러내지 않는, 오직 아내 앞에서만 보여주는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는 방금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황룡 일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단지 그들 자신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선진그룹의 자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모든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트레이딩 룸에는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수백 명의 엘리트 트레이더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목표, 황룡건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자산을 시장에서 지워버리라는 차가운 명령 앞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조민국은 자신의 오피스텔 침대에서 숙취에 시달리며 늦은 아침을 맞았다. 어제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은 그의 기억 속에서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된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명품 옷으로 치장한 뒤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거만한 발걸음으로 황룡건설 본사로 향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지옥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오전 9시 정각, 증권시장이 개장되는 순간 공격이 시작되었다. 선진그룹이 통제하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국내외 펀드들이 일제히 황룡건설의 주식을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매매는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수백만 주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평온했던 황룡건설의 주가 그래프는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황룡건설의 재무팀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댔고 트레이더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이유 없는 폭락. 그것은 시장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인위적인 공격이었다. 보고를 받은 조민국은 코웃음을 쳤다. 어떤 미친놈이 장난치는 거겠지. 당장 우리 자금으로 주가 방어해. 하지만 그의 아버지, 늙은 맹수 조태식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수십 년간 뒷골목과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이 공격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대한 포식자의 이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포식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들을 공격하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 수천억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을 때 두 번째 공격이 그들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황룡건설의 주거래 은행들이었다. 선진그룹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은 은행들은 일제히 황룡건설의 주가 폭락을 빌미로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조 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한꺼번에 막히자 황룡건설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세 번째 공격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황룡건설의 시멘트와 철근을 공급하던 모든 대형 원자재 업체들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던 황룡건설의 모든 공사 현장이 일제히 멈춰섰다. 회사는 주가 폭락, 자금 경색, 그리고 사업 중단이라는 삼중고에 휩싸여 침몰 직전에 난파선처럼 휘청거렸다. 조태식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가 뇌물로 관리하던 정치인, 검찰, 그리고 금융계의 인맥들이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굽신거리던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민국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증권사에 조폭이라도 보내 깽판을 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의 어리석은 분노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오후 3시 30분 증권시장이 마감되었다. 단 하루 만에 황룡건설의 주가는 80% 이상 폭락했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렸다고 믿었던 황금의 성벽은 단 하루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황룡 일가의 사무실에는 절망과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같은 시각 선진그룹의 총수 집무실, 이강혁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황룡건설의 최종 주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잠시 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 칼날은 임무를 완수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금융 공격은 그저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진짜 메인 요리는 지금부터였다. 황룡 일가의 돈줄을 끊어놓는 금융 공격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동안 민서진은 전혀 다른 전선에서 두 번째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선진그룹 본사 타워의 지하,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비밀 법무팀 사무실에 자신만의 전쟁 상황실을 꾸렸다. 그곳은 더 이상 자선재단의 온화한 이사장실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모인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이 모인 검찰 특수부와도 같았다. 서진은 자신의 옆을 지킬 팀원들을 직접 선발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노련한 변호사, 대기업의 비자금만을 전문적으로 추적해온 회계사, 그리고 국가정보원 출신의 베테랑 조사관까지. 그들은 돈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었다. 공직에 있을 때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좌절하며 놓쳐야만 했던 황룡이라는 괴물을 사냥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기 때문에 모였다. 서진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정의감을 다시 일깨웠다. 금융공격은 저들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심장을 먹게 하고 두뇌를 파괴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칼로 말입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선 서진의 눈빛은 다시 검사 시절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과거로 돌아가 황룡이라는 제국이 세워질 때부터 그들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역사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업은 지난 30년간 황룡건설과 관련된 모든 사건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소송 기록, 경찰 수사 자료, 그리고 지금은 잊힌 과거의 신문 기사들까지 수십만 건의 자료가 워름의 서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그 방대한 자료의 산속에서 이상하리만큼 갑작스럽게 종결된 사건들이나 피해자가 갑자기 증언을 번복한 사건들, 그리고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을 샅샅이 골라내기 시작했다. 서진의 날카로운 검사적 직감은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황룡건설이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마다 끝까지 저항하던 상가 주인이나 토지 소유주들은 예외 없이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거나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를 받아 파산했다. 그 중에서도 서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15년 전에 한 작은 식당 주인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는 황룡의 폭력적인 재개발에 맞서 언론에 제보까지 하며 싸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해외로 도피했다. 너무 전형적인 수법이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 서진은 사건 기록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던 젊은 지역 신문 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식당 주인이 구속된 지 한 달 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사건은 목격자도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서진의 지시에 따라 팀의 회계사가 그 시기에 황룡건설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식당 주인이 구속되고 기자가 사망한 직후에 황룡건설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컨설팅 회사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청부 폭력과 사건 무마를 위한 검은 돈의 명백한 흔적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돈을 받은 자와 그 돈으로 입을 막은 목격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조사관들은 먼지 쌓인 과거의 수사 기록 속에서 사망한 기자가 남긴 마지막 취재 수첩을 찾아냈다. 경찰은 의미 없는 낙서라고 판단했지만 서진은 그 안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했다. 그것은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살았던 한 인물의 이니셜과 그와의 약속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서진은 화이트보드 위에 그려진 거대한 관계도의 중앙에 조태식과 조민국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주위로 지난 30년간 그들이 짓밟아온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건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금융공격이 세상에 보이는 요란한 전쟁이었다면 이 법률 전쟁은 과거의 무덤 속에서 잠자던 망자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조용하지만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사망한 기자가 남긴 낡은 수첩을 손에 쥐었다. 이것은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첫 번째 메아리였다.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의 첫 번째 목소리였다. 이제 그녀의 다음 임무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공포에 떨고 있는 증인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법이라는 이름의 칼날은 이제 막 피 묻은 역사의 녹을 벗겨내고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법률이라는 칼날을 아무리 예리하게 벼려도 그 칼을 휘두를 증인이 없다면 아무것도 뵐 수 없었다. 민서진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의 다음 임무는 과거 황룡, 일가의 폭력 앞에 무릎 꿇고 공포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피해자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15년 전 뺑소니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사망한 기자가 남긴 암호를 통해 조사팀은 그가 현재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국수 가게를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진은 요란한 변호인단을 대동하는 대신 평범한 손님처럼 혼자서 그의 가게를 찾아갔다. 가게 주인인 늙은 남자는 서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제발,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15년이라는 세월로도 지워지지 않은 황룡이라는 이름이 주는 절대적인 공포가 각인되어 있었다. 서진은 그를 다그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뺨에 희미하게 남은 상처를 보여주었다. 저도 그들에게 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담담하게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불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을 깰 때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에게 선진그룹의 이름으로 완벽한 신변 보호와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 그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는 다음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횡령 누명을 쓰고 해외로 도피해야만 했던 옛 식당 주인이었다. 조사팀은 그가 동남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진은 보안 화상 통화를 통해 그와 연결되었다. 화면 속의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 나섰다. 황룡건설의 재개발 지역에서 헐값에 가게를 넘기고 쫓겨난 상인들, 조민국에게 밉보여 직장에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그들의 폭력에 저항하다 장애를 얻은 사람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공포의 무게는 같았다. 어떤 이들은 문전박대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울부짖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의 진심은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국수가게 주인이 가장 먼저 용기를 냈다.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죽은 기자의 영혼에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는 마침내 진실을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용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서진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증언을 약속한 몇몇 피해자들을 안전가옥에 모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동지이자 생존자들의 연대였다. 선진그룹의 경호팀은 그들과 그 가족들의 신변을 24시간 철통같이 보호하기 시작했다. 워룸의 화이트보드에는 이제 용기를 낸 증인들의 사진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서진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그녀는 공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자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다. 이제 법률이라는 칼날은 단순히 날카롭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칼날 위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진실을 향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황룡일가가 공포 위에 세웠던 모래성은 이제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의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황룡건설의 자금줄이 말라붙고 용감한 증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모여드는 동안 이강혁은 전쟁의 세 번째 단계를 개시했다. 그것은 황룡일가의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부패한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었다. 조태식 회장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수십 년간 자신의 뒷배가 되어주었던 다선 국회의원 김종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김 의원에게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압력을 넣어 선진그룹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달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조태식은 알지 못했다. 그가 의지하고 있던 썩은 동아줄은 이미 이강혁의 칼날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선진그룹의 워룸에서는 윤태영 실장이 이끄는 대관 업무팀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김종필 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대신 그의 정치 생명을 하룻밤 사이에 끝장내버리기로 했다. 그들의 무기는 로비가 아닌 오직 진실이었다. 윤 실장의 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자료 하나를 넘겼다. 그 자료 안에는 김종필 의원이 과거 조태식 회장에게서 거액의 현금이 든 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힌 고화질 사진과 황룡건설의 유령 회사에서 김 의원의 아들 유학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기사가 터져나오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온통 김종필 의원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특별 보도를 내보냈다. 김 의원이 속한 정당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궁지에 몰린 김종필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번 사건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정적들의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 김종필,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그의 서툰 연기는 선진그룹이 미리 준비해둔 두 번째 공격 앞에서 무참히 깨져버렸다. 기자회견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두 번째 단독 기사가 터져나온 것이다. 이번 타겟은 황룡일가에 관할 지역 경찰서장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황룡의 뒤를 봐주며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을 덮어준 인물이었다. 기사에는 그가 조민국에게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상납받는 증거 사진과 함께 부하 직원에게 사건을 무마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검경을 한꺼번에 겨눈 양날의 칼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제 김종필 의원이 아닌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두 개의 거대한 스캔들이 동시에 터지자 김 의원의 정당은 더 이상 그를 감싸줄 수 없었다. 그들은 총선에서의 참패를 우려하여 즉시 그와의 관계를 끊어냈고 당윤리위원회에
그를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조직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찰청장은 해당 서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황룡 일가를 보호해주던 정치권의 방패와 법의 집행을 막아주던 경찰의 창이 한순간에 박살나버린 것이다. 그들의 보호막은 산산조각 났다. 조태식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넋을 잃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뇌물로 쌓아올린 인맥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는 기댈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법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워룸의 대형 스크린, 황룡 일가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관계도 위에서 김종필 의원과 경찰서장의 이름 옆에 붉은색 제거 표시가 깜빡였다. 거대한 맹수의 발톱과 이빨이 모두 뽑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독 안에 든 겁에 질린 짐승뿐이었다. 선진그룹의 워룸에서는 마지막 공격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맹수의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의 그물은 황룡 일가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옥죄어오고 있었다. 황룡건설 본사 건물은 공유령의 집처럼 변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직원들이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났다. 건물 앞에는 24시간 내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조태식과 조민국의 얼굴은 연일 뉴스 화면을 장식하며 부패한 악의 축으로 낙인 찍혔다. 아버지와 아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늙은 맹수 조태식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마지막 한수를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돈과 인맥, 그리고 폭력이라는 무기가 모두 쓸모없어진 지금 그는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반면 어리석은 짐승 조민국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음모라고 울부짖었다. 그는 이 사태가 보육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까짓 위기쯤은 주먹 몇 번 휘두르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의 어리석은 믿음과 달리 법의 칼날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민서진이 제공한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과거 황룡 일가와 관련된 모든 미제 사건들을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15년 전 사망한 기자의 뺑소니 사건은 청부살인 혐의로 전환되었고 조민국을 포함한 황룡건설의 핵심 임원들에게 차례로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언론은 선진그룹의 홍보팀이 던져주는 먹잇감을 받아먹으며 연일 황룡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했다. 민서진이 보육원에서 겪었던 일 역시 익명의 독지가의 이야기로 각색되어 대중에게 알려졌다. 여론은 들끓었다. 사람들은 황룡 일가의 파렴치한 악행에 분노했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졌다. 모욕감과 위기감을 견디지 못한 조민국은 가장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뺑소니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기로 한 국수가게 주인을 찾아갔다. 그는 노인을 협박하여 증언을 번복시키고 자신들의 힘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공포에 떠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국수가게 주변에는 이미 선진그룹의 경호팀이 철통 같은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조민국의 어설픈 조폭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 요원들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리고 그가 증인을 협박하려던 모든 과정은 근처에 잠복해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촬영되었다. 다음 날 그의 폭력적인 모습은 또다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그의 어리석음을 증명했다. 이 사건은 황룡 내부에 남아있던 마지막 충성, 세력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태식의 측근이었던 임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검찰에 자수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짐승은 이제 외부의 공격이 아닌 자신의 살을 파먹는 내부의 부패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었다. 마침내 조태식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대한민국 땅에서는 더 이상 그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탈출구를 생각했다. 바로 해외 도피였다. 그는 아들에게 밀항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들의 마지막 보험이자 최후의 무기, 금고 안에는 낡고 두꺼운 가죽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그가 돈으로 매수했던 모든 정치인, 검사, 경찰, 그리고 기업인들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 장부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고, 혹은 자신을 쫓는 자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움직임조차 민서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조태식 같은 늙고 교활한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행동을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선진그룹의 워름, 서진은 조태식의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분석하던 팀원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해외 브로커와 접촉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밀항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는 분명 검은 장부를 가지고 나올 거야.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마지막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조태식과 조민국의 밀항 계획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거대한 위성처럼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선진그룹의 감시망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들이 비밀리에 접촉한 밀항 브로커는 이미 선진그룹에 매수된 사람이었고, 그들이 도피 자금을 인출한 차명 계좌 역시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민서진과 이강혁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도주 당일 밤, 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조태식은 자신의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들 조민국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문의 모든 비밀이 담긴 검은색 가죽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 장부만 있으면 지옥에서라도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조민국은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고 아버지를 재촉했다. 그들이 어둠을 틈타 저택을 빠져나와 인천항에 버려진 부두를 향해 질주하는 동안 민소진은 항구 근처에 마련된 이동식 지휘 차량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그들의 차량 위치, 예상 도주 경로, 그리고 항구 주변의 열감지 카메라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지만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의 총사령관이 되어 있었다. 서진의 팀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맹수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전 가장 깊숙한 함정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태식 부자가 자신들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희망을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빗속을 뚫고 조태식의 차는 마침내 약속 장소인 13번 부두에 도착했다. 하지만 부두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밀항선 대신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파도 소리만이 존재했다. 조민국이 차에서 내려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다. 사방에서 수십 개의 눈부신 전조등이 일제히 켜지며 그들의 차를 둘러쌌다.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선진그룹의 경호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들을 포위했다. 풍지에 몰린 짐승처럼 조민국은 품속에서 칼을 꺼내들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어설픈 저항은 프로들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늙은 뱀 조태식은 달랐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검은 장부가 든 가방을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는 차창을 내리고 포위망의 중심에 서 있는 민서진을 향해 소리쳤다. 이 장부를 원하나 우리를 살려서 보내준다면 이 장부를 넘겨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불태워버릴 테다. 그는
이 장부가 자신을 구할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조태식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거센 비바람이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차 앞에 멈춰서서 차 안에 앉아있는 늙은 악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 착각하지 마. 조태식.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장부는 당신의 무기가 아니야. 당신이 평생을 감옥에서 썩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감형 조건이지. 그걸 불태우는 순간 당신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것이고 당신 아들 역시 마찬가지야.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황룡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의 대명사로 기록될 테고 그녀의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가문에 대한 집착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다. 조태식의 눈빛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바닥에 제압당해 있던 조민국이 경호원 한 명의 빈틈을 노려 뿌리치고 일어났다. 그는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여자만 없었으면 경호팀이 그를 막아서는 순간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조태식이 차문을 열고 장부를 든 채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는 부두 가장자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장부를 바다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서진과 경호원들이 그를 쫓았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혼란 속에서 조태식의 손에서 검은 가방이 미끄러졌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검은 가방은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 아래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검고 거친 파도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서진과 조태식,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허공에 떠있는 그 작은 가방 하나에 고정되었다. 황룡 일가의 모든 비밀과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열쇠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이었. 허공으로 솟구쳤던 검은 가방이 중력에 이끌려 차가운 바다를 향해 떨어지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을 깨고 한 경호 요원이 몸을 날렸다. 그는 부두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가방이 수면에 닿기 직전 극적으로 그것을 낚아챘다. 황룡 일가의 30년 치범죄 기록은 그렇게 살아남았다. 조태식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자신의 목에 감긴 밧줄을 더욱 단단히 조이는 결과만을 낳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조태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텅 빈 눈은 더 이상 어떤 저항의 의지도 담고 있지 않았다. 민서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부두로 쇄도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항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조태식과 조민국 부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그들이 혐의를 부인할 때마다 서진의 팀이 확보한 검은 장부의 내용이 한 페이지씩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늙은 맹수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 조민국만이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범죄 수사작전을 목격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검은 장부의 내용을 토대로 황룡건설 본사와 조태식 일가의 모든 자택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유령 회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투입된 작전은 마치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는 군대와도 같았다. 황룡건설 본사타워는 순식간에 검찰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직원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수사관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압수해 나갔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호령했던 제국의 심장부가 그렇게 힘없이 멈춰섰다. 모든 과정은 언론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국민이 기다리던 장면이 연출되었다. 조태식과 조민국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이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외치며
질문을 쏟아냈다. 조민국은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으며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추악한 모습은 그의 몰락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증명해 주었다. 반면 그의 아버지 조태식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아마도 그 순간 보육원에서 한 여자의 뺨을 때렸던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 하찮아 보였던 단 한 번의 손찌검이 자신들의 목을 자르는 단도대의 칼날이 될 줄이야. 담당 검사는 포토라인 앞에서 그들의 범죄 혐의를 나열하기 시작했다. 청부, 살인교사, 폭행, 뇌물공여, 조세포탈, 시장, 교란 행위까지 그들의 죄목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검사는 또한 이번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시민들의 제보 덕분이었다며 익명의 제보자들과 증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 시민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서진은 그들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황룡건설은 주식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되었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회사는 공중분해되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황룡왕국의 몰락이라는 타이틀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보육원에서 시작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부패한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선진그룹의 펜트하우스. 민서진과 이강혁은 말없이 TV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부자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서진과 강혁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정의가 실현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안도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제는 상처의 흔적조차 희미해진 자신의 뺨을 감쌌다. 그날의 고통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분노와 결심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전쟁은 끝났다. 심판의 날은 왔고 또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황룡 스캔들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조태식과 조민국 부자는 수십 년에 걸친 악행의 대가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이름에 붙어 다니던 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죄수라는 번호가 새겨졌다. 황룡이라는 이름의 썩은 제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봄이 찾아왔다. 민서진은 다시 누리 보육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풍경은 더 이상 과거의 그것이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던 낡은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밝고 희망찬 새 건물이 쑥쑥 올라가고 있었다. 선진재단이 모든 비용을 지원하여 최신 시설을 갖춘 친환경 보육원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공사장의 소음마저 활기찬 음악처럼 들리는 그곳에서 아이들은 안전모를 쓴 채 자신의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 광경을 신기한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원장 수녀는 하얗게 센 머리카락만큼이나 환한 미소로 서진을 맞았다. 그녀는 서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서진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 지어질 도서관과 식당,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놀이터의 조감도를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곳이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랐다. 한 아이가 다가와 수줍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이제는 안 아파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제는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은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다. 그날의 상처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영혼에 영원한 인장처럼 새겨졌다.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웠던 용기의 증표이자 힘없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숭고한 훈장이었다. 그녀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 남편 이강혁이었다. 그는 요란한 수행원 없이 조용히 아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들의 얼굴과 그들이 살아갈 공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마주했. 그는 비로소 아내가 싸웠던 이유의 무게를 그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곳이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시선은 공사 현장이 아닌 그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그의 말에 서진은 뒤돌아보며 웃었. 이제 곧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 그들의 등 뒤로 새로운 건물의 뼈대가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고마워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요. 당신이 나의 세상과 나의 정의를 지켜준 것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는다. 세상은 그들을 여전히 두려운 제왕과 그의 아름다운 왕비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권력의 왕좌가 아닌 희망이 지어지는 소박한 땅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들이 휘두른 거대한 힘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새로 짓기 위한 것이었다. 단 한 번의 야만적인 손찌검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건설적인 정의의 심판으로 귀결되었다. 추악함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는 더 위대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었으니까.